네, 지금 광복절 경축식 진행 중인데요. 대통령 기념사 듣기에 앞서서 두 국회의원과 함께 정치권 현안 또 8.15의 의미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 의원, 김정재 의원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 의원님, 잠시 뒤에 이제 대통령 기념사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북한이라든가 뭐 일본 주변국에 대한 대메시지가 어떤 게 나올까 이게 관심사인데 어떤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뭐 이제 일단은 뭐 들어봐야 알겠죠. 네. 그런데 저희들이 대략 뭐 예상해 보기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기 중 마지막 맞이하는 광복절 경축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떤 파격적인 제안을 하신다거나 또는 전격적인 구상을 밝히신다거나 아마 그러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네. 이제 생각이 들고 아마 전체적인 기조는 아마 그렇게 파격적이고 뭐 전격적인 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다만 지금 이제 저희들이 코로나와 전쟁을 수행 중이기 때문에 국민들께 감사하다는 그런 메시지, 함께 극복하자는 메시지, 또 대한민국이 이 코로나로부터 이제 싸움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를 계기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일종의 이 추격 국가에서 선도 국가의 위상을 차지한 측면들도 있습니다. 이런 네. 이제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이라든지 또 대북 메시지, 대일 메시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이게 외교 정책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안정적인 메시지들이 네.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은 어떤 전망을 하세요? 지금 어쨌든 코로나19라든가 여러 국내 또 대외 현안에 대해서 두루두루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시죠? 네. 특히나 뭐 조금 전에 말한 그 네. 대북이나 대일 메시지는 저는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뭐 어떤 적대적 메시지보다는 당연히 뭐 포용적인 메시지가 나오겠죠. 근데 바라건대 그 대북 메시지에 관한 한은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 지난 4년 동안 계속 양치기 소년이었거든요. 대북 정책에 관한 한. 그래서 이제는 그 우리의 목소리를 좀 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김여정 한마디에 그 한미 군사훈련이 중단이 된다든지 아니면 또 친북 북한의 그 전단을 뿌리는 걸 금지한다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적 반감이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민적 정서를 고려해서 이제는 북한에도 우리 목소리를 내는 그런 메시지가 좀 담겼으면 좋겠고요. 또 일본에 대해서는 사실 일본은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반의를 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 네. 길의 대상이죠. 그 길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계속 과거사 이런 정치 문제에 얽매인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제는 좀 경제 문제로 전환을 해서 인식의 전환을 해서 좀 더 그 한미일 그런 군사 문제 또 경제 문제에서도 좀 더 끈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가장 바라는 거는 이 백신에 관해서 지금 백신이 왜 수급이 불안정하고 수급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들한테 분명한 정확한 메시지를 좀 줘서 좀 국민들이 이제는 그 불안에 떨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저 화면이 나오는데요. 그 문화역 서울 284에서 진행 중이죠. 지금 대통령 기념사는 아직 시작이 되질 않습니다. 정치권 좀 잠시 보면요. 그 전 의원님, 그 여권 지지율 1, 2위를 달리는 이재명 지사 또 이낙연 전 대표 이번 주말에도 호남 표 다지기에 적극 나서대요. 예. 아마 좀 슈퍼 위크가 다가오기 전에는 아마 조금 더 집중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한 80만 명 되는데 그중에 이제 호남에 적을 두고 있는 권리당원이 50만 명 정도 됩니다. 네. 상당히 이제 많죠. 그다음에 국민선거인단 모집을 통해서 권리당원 다 포함해가지고 지금 한 180만 명 정도가 선거를 하게 될 텐데 그중에 80만의 권리당원 그리고 그중에 50만의 호남 유권자는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호남에 좀 집중을 하실 것 같고 이번에 또 계기가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관련한 또 행사들도 계획이 돼 있었고 해서 그것과 함께 이제 호남에 좀 집중을 하는 것 같고 앞으로도 아마 좀 호남에는 좀 공을 더 많이 들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의힘은요. 지금 당대표하고 윤석열 전 총장 후보 측과 연일 뭐 갈등 얘기가 들리는데 네. 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저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처음 지금 사실 당대표가 그 30대 당대표고 당대표 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후보들도 지금 입당한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리고 목표는 분명합니다. 목표는 지금 정권 재창출하는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게 조정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네. 당대표와
그 후보한테 거는 국민과 당원들의 기대가 분명히 다르거든요. 대표한테는 공정한 경선 관리, 그리고 당내 개혁을 바라고 있습니다. 후보한테는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죠. 그러니까 대표께서는 지금 계속 끊임없는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내려고 신선한 거 뭔가 없을까 이래서 계속 아이디어를 내는 거고, 모든 후보들은 기존의 당헌 당규에 따라서 좀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표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과정에서 좀 이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곧 조정이 되면 곧 다 이렇게 잘 안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지사 기본 시리즈에 이어서요. 재난지원금 둘러싸서 정치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제 경기도민에게 뭐 100% 모두 지급하겠다라는 그 입장에 따른 것인데, 이게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다라는 입장인 반면에 또 반대하는 그런 후보들에서는 매평이다 이런 공방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저는 일단 좀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이제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책 논쟁인 것이죠. 네. 국가 경영 능력에 대한 이제 경쟁이라고 저는 보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이낙연, 이재명 양쪽 캠프에 관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 3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이재명 지사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방자치 역사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 지방자치 역사가 30년뿐만이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손톱만큼이긴 해도 네.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 재량권 또는 예산적 재량권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방자치법에 보더라도 시도가 말하자면 예산 편성권이라든지 집행권을 또한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 1, 2, 3, 4차 재난지원금 과정에서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것 외에도 기초지자체에서 한 전국 단위로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한 50군데 정도가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외에 자체 예산으로 또 지급을 해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이전에는 선별 지급을 주장하다가 이번에 보편 지급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면 그것이 매표 행위다, 또 뭐 민주당 경선을 앞둔 그런 정치적 행위다, 지사 찬스다 이런 비판이 맞을 텐데 네. 이재명 지사는 일관되게 지금 그 보편 지급을 주장해왔고, 그다음에 경기도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계기에 맞춰가지고 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추진의 일관성이라든지 주장의 일관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방자치의 역사에 비춰볼 때 그다음 민주당 강령에도 이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쏟아지고 있는 비판은 좀 과도하다. 그러나 네. 정책 경쟁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고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상당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과 최재형 후보 측에서는 이게 도정 사유 아니냐 이렇게 네. 비판을 하던데요. 네.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거 뭐 도정 사유화일 뿐만 아니라 먼저 그 매표행입니다. 네. 이거 지금 매표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합니다. 아니 돈 준다는데, 돈을 뿌리겠다는데 싫어할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경기도 인구가 1,380만 명입니다. 전 국민 유권자의 4분의 1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여야가 같이 함께 또 청와대도 함께 다 합의를 한 겁니다. 정부와. 그런데 그 88% 이외에 나만 12% 더 주겠다. 이거는 본인이 현직 도지사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타 후보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대선 후보 출마를 하지 않으면 어떤 걸 해도 되지만 대선 후보 출마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야 된다. 매표형이고 도정사유라는 거는 지금 이 사실 12%를 더 준다. 이거는요. 도의회 의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출신의 도의회 의장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지금 거의 지금 기본 시리즈를 보면 거의 지금 허경영 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심지어는 허경영 씨께서 제발 나 따라 좀 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위 후보기 때문에 아무거나 지금 마구마구 던지는 식인데 이런 네. 건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광복절 경축식 현장으로 가서 문재인 대통령 기념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 들었습니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을 위한 노력, 또 일본을 향해서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을 촉구하면서도 한일 양국 간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또 남북 문제 관련해서 항구적인 평화 이것이 중요하다. 그를 통해서 또 남북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된다. 이 점이 강조가 됐습니다. 네, 정치권 현안 두 의원님과 같이 계속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요, 그 코로나19 관련해서 우한 바이러스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외교적 노림수인지 여러 논란인데,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미국하고 중국 간의 코로나19 책임론 공방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 때문에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퍼졌다 이런 논리고, 중국은 미국이 그 세계 최대 방역 실패국이고 코로나19 기원도 미국인지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 이런 와중에 나온 발언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셨어요? 실언입니까? 아니면 어떤 외교적인 것을 감안한 언급인가요? 외교적인 것을 감안했다 하더라도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고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와 있는 미국 대사관이나 영국 대사관이나 프랑스, 중국, 일본 대사관들이 이 사람들이 그냥 밥 먹고 노는 사람들이 아니죠. 한국에서 대통령 될 만한 또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발언, 언론 보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수집해가지고 본국에 다 보내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 어떻든 지금 야당의 1위 주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중 사이가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고 이것도 경제 전쟁으로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와중에 이 미국이 중국이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미국이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이게 국제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코로나에 대해서 전 세계적 공동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컨트롤 타워 역할 비슷한 것을 하는 것이 이제 WHO 아닙니까? 네. 여기서 이미 공식적으로 우한 바이러스가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가지고 이미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낙인 찍기라든지 차별과 배제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세계보건기구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이재가 그 의사께서 나와가지고 정말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신 나간 짓이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전문가들의 발언을 잘 좀 새겨들어서 네. 정말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조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 의원님, 네. 여권 주자들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 대통령 어림없는 그런 발언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정세균 후보 측은 국민의 우한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다 이렇게 직격을 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먼저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그 대통령 8.15 경축사 들으면서 사실 귀를 좀 의심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10월까지 70% 접종을 끝내겠다. 그리고 안전적으로 극복하겠다 그러는데 도대체 현실을 알고 하시는지 모르고 하시는지,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그 아픔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모더나 며칠 전에 그 확보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접종 기간도 4주에서 5, 6주를 늦춰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역 당국이 지금 당황을 하고 있어요. 생산에 차질이 있어서 8월에 들어올 것도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고 합니다. 4천회 분을 저희가 그 계약을 했다고 그러지만 이제 6% 네. 들어왔습니다. 6%.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백신 수급에 지금 모든 사활을 다 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생존권이 거기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67%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지금 이 백신이 잘 수급이 돼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다시 일선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네.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우한 바이러스 문제인데요. 네, 네. 이거 지금 실언도 아니고 또 뭐 외교적인 어떤 그 사안을 감안한 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외교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할 정도로 뛰어난 그 정치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네. 이 발언은 그 코로나19 간담회에서 벌어진 건데요. 지금 현재 모더나나 화이자 이 백신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 상황, 네. 즉 우한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백신이다. 그리고 지금 그래서 이걸로는 안 되고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백신을 조속히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나왔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발언이 있기 3일 전에 김강립 식약처장이 동일한 우한 바이러스란 동일한 이야기를 했고 동일한 맥락에서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토론회에서도 이 브리핑을 식약처장이 우한 바이러스는 표현을 썼습니까? 분명히 썼습니다. 분명히 어떻게 썼냐면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이 백신은 어떤 거냐? 이게 지금 델타 바이러스를 과연 막을 수 있느냐고 하니까 대답하기를 이것은
그 코로나 초기 상황, 즉 우한 바이러스 때 만들어진 백신이기 때문에 현재 델타 바이러스에서는 다른 계획을 좀 세워야 된다라고 답변한 내용이 공식적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꼭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 한마디 가지고 이렇게 온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뭐 대통령 어림없다 이런 말하는 건 정말 안 맞는 것 같아요. 온통 뭐 바지 발언이니 형수 욕설이니 대한민국 국민이 그 욕설을 들어보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민주당 후보들도 야 인성이 좀 제대로 되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한 이재명 후보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맞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대통령 자격까지 운운하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 팩트 관계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말씀을 하셔서 저도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 야당은 매일매일 청와대와 대통령을 비판하고 공격해왔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뭐 논평을 여러 개를 내면서 대립각을 세워왔는데, 저는 뭐 야당의 입장과 처지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야당의 역할이 일정 부분 그래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광복 76주년 아닙니까? 오늘 하루만이라도 대통령께서 제시하는 말씀에 좀 공감을 하고 설사 좀 부족한 게 있다 하더라도 1년 365일 내내 비판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만큼은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좀 받아들이고 함께 힘을 모으자 하는 것이 대통령께서 지금 국민의힘을 향해서 경축사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국민들을 향해서 함께 힘내자라고 경축사 하는 겁니다. 그러면 1년 365일 중에 오늘 하루만이라도 대통령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국민들을 향해서 함께 힘내자. 그리고 대통령께서 오늘 이 경축사의 첫 마디를 홍범도 장군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범도 장군이야말로 항일 무장투쟁에 말하자면 상징적 인물이고 실제 이제 대한독립군의 사령관도 했고, 근데 이분을 저희가 78년 만에 모셨습니다. 78년. 이 한맺힌 78년의 시간 동안 그동안 이 홍범도 장군을 모실 수가 없었어요.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홍범도 장군의 고향이 평양이니까 이게 저 한국으로 모시는 것을 반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 사회주의 경험이 있는 카자흐스탄 정부를 설득을 해서 모시고 온 건데, 이것은 뭐냐면 이제 평화롭고 품격 있는 선진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반열에 올라왔다라는 것을 홍범도 장군을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하신 거거든요. 네. 오늘 하루만이라도 광복절 76주년을 함께 네네. 기억하고 대통령의 말씀에 오늘 공감해주는 저녁에 홍범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요. 공안식이 있죠? 제 말을 오해한 듯한데요. 대통령의 광복절 그 경축사는 광복의 의미, 그리고 대한민국 앞으로 미래에 나아갈 길 다 공감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공감을 하는데 귀를 의심하는 한 부분만 얘기를 드렸고, 자, 이 부분에 대해 지금 말씀하신 오늘 하루라도 지금 그 백신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줄어듭니까? 여전히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현실 인식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OECD 35개 국가 중에 우리가 지금 그 접종률이 꼴찌입니다. 평균 접종률이 15.3%인데 우린 지금 15%입니다. 그런데 마치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중요한 날에 다시 말씀드리면 온 국민이 지켜보는 이 상황에 이렇게 현 상황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대통령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대통령께 좀 국민들의 의사, 생각, 아픔,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저는 제 역할이라고 보고요.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우리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신데 저는 뭐 100번 공감합니다. 오늘 홍범도 장군 시신 유해를 모시고 온 것이라든지 그 이외의 기타 미래 비전에 대한 거는 뭐 저희가 얼마든지 공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신 수급 오늘 같은 날은 오히려 백신 수급이 잘 안 되니 걱정이다. 걱정 너무 하지 마라.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면 훨씬 더 국민들이 좀 편안했겠죠. 짧게 예. 답변을 하시고 마무리를 조금 전에 이제 자꾸만 이제 OECD 국가 중에 접종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통계 맞습니다. 맞는데요. 확진자 수 대비 접종률 따지면 대한민국이 상위권입니다. 그것도 아주 상위권이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제 10월 말까지 이제 전 국민의 70% 3,600만 명에 대한 2차 접종 끝내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계획이 틀어진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모더나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미 보건복지부 차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유럽에 가 있습니다. 백신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부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당의 여기까지 비판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